이미 증산을 못하고 있다. 12시에 증산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산을 못한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못한다는 얘기와 일치한다. 광합성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내가 햇빛을 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럼 내가 차라리 문을 좀 열어서 온도를 떨어뜨리더라도 증산을 유도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다음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8시 40분에 10.4도였고요. 수분 부족분은 1.8, 뭐 상대수 81.6. 아직 문을 열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10시 40분에 볼게요. 10시 40분이 되면은 얘랑 2시간 정도 차이 나죠. 2시간 동안 9도 정도 상승했죠. 그래도 아까 온실보다는 조금 양호한 온실인데 4.5도가 낮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는 뭐 시간당 6도씩 올라가 버리니까 그것보다 양호하지만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볼게요. 여기서는 그래도 볼게요. 19.6도이고 이슬점이 14.6도예요. 그럼 이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10시 40분 정도에서는 결로가 해소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100점짜리 온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정도 같으면 저는 60점 주겠어요. 아까는 60점 낙제는 아니죠. 아까 뒤에 온실들은 낙제점, 뭐 30점, 40점 온실인데 이 온실은 그래도 한 60점, 70점 줄 수 있는 온실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온실은 그래도 10시 40분 정도에 이미 그래도 우리가 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증산의 여력이 발생해서 4.6이죠. 수분 부족분이 이슬점이 14.6이라니까 정분은 19.6도이고 이 얘기는 10시 40분에 결론은 해소되고 있고 식물은 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들은 이미 10시 정도, 10시 40분에 이 온실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재배사도 할 거고 나중에 컨설턴트도 할 거고 아니면은 이런 농자재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농장의 데이터를 보고서는 우리가 컨설팅도 해줄 수 있지만 나중에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컨설턴트 했지만 나중에 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농자재 장사를 해도 내가 농사재 영업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농장에 가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 농장주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발생했다. 증상, 예를 들어서 제피곰팡이다. 그러면 제피곰팡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제피곰팡인데 이 제피곰팡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왜 발생했을까? 제피곰팡이가 왜 발생했을까를 찾아야 되는데 환경적 요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환경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피곰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온실에서는 우리가 환기를 좀 더 일찍 한다든가 아니면 난방을 좀 더 한다든가 하는 대책까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피곰팡이, 입마름역병, 녹균병 이런 진단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쉽다. 거기까지 쉬워요. 근데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이런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지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분명히. 그렇지만 약과 함께 뭘 해야 된다? 환경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실의 문제점과 우리가 문제점을 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이 온실의 구조적인 조건에서 그나마 차선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들이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양액을 이제 배액을 분석한 건데요. 금권의 2.75 낮죠. 아직 과치를 일반적인 과치를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pH는 7.7 굉장히 높죠. 이렇게 되면은 뿌리에서 양분 흡수가 저해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저해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음 농장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2월 5일 날 10시에 13.4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도 13.4도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슬이 맺혔다.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맺혔다는 얘기죠. 상대 습수는 거의 100%죠. 이 정도면요.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완전히 100% 결로가 생겼어요. 12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12시 상황을 보게 되면요. 22.4도다. 22.4도이고 이슬점 22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로가 생겼고요. 수분 부족분 0.3이다. 이거는 증산도 완전 멈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광합성을 12시까지 하나도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하게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난방을 하기 싫으면은 이 집은 이 온실 같은 경우는 투명한 스크린이 있는 온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투명한 스크린을 치고 환기를 시켜서 온도가 좀 더 안 올라가더라도요. 환기를 통해서 내부의 습을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수분 부족분을 좀 더 이것보다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게 하고 수분 부족분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슬점이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온실 같은 경우도 아마 증산을 좀 더 할 수 있고 결로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겠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 데이터 분석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고, 이온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볼게요. 전 처음에 이거 여기 뭐야 그 건습도 온도계에서 물이 바닥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이 데이터를 볼게요. 8시 49분에 14.7도, 14.7도, 실내 온도, 이슬점 온도 14.7도예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 온실 전체가 물바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로 메꿔져. 그러니까 잎과 과일과 생장점이 모두 다 물로 덮여 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좀 해소돼야 되죠. 근데 이거 볼게요. 12시를 보게 되면 12시 데이터가 이슬점이 23.3도, 실내 온도가 25.6도예요. 11도 정도 올라갔죠. 11도가 올라갔는데 뭐 시간당 3도, 4도 올라간 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거 지금 이슬점 온도가 보면 24.3도고 25.6도이고 상대濕도 96.6%라는 얘기는 이온실도 지금 환기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뭐가 돼요? 습이 높기 때문에 온실 내 습도가 높기 때문에 수분 부족분이 1.8이기 때문에 증산을 일부 구역에서만 조금 할 것이고요. 그다음 전반적인 구역에서 현재 12시까지 미세하게라도 결로가 발생했을 거예요. 미세하게라도. 어디는 어느 구역은 굉장히 심할 거고요. 어느 구역은 미세하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바로 굉장히 심한 결로가 생겼다는 얘기고 그에게 병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또 10시 후 급격 환기를 시작하여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충격에 의해 여러 가지 생리장이 발생했다. 여기 보면은 또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요. 10시가 여기 10시가 될게요. 10시가 됐고 10시가 넘어가면 어때요?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죠. 10시까지는 온도를 가둬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시가 넘어가니까 문은 어떻게 해요? 확 열어버려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떨어지죠. 급격하게. 그러면 급격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로가 생기겠죠. 결로가 생기면은 우리가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온실을 갖다가 이거를 문을 서서히 열어서 조금씩 열어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하면 안 돼요. 얘가 한 번에 급격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1%, 2%, 5% 단계적으로 서서히 열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거나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게 하거나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지게 하셔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식물체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생리장애 우려가 발생을 하고 생리장애 더 식물체가 약해지면은 병이 또 대발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온실에서 키우는 거는 온실을 부드럽게 만든다. 작물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환경이 좋을 리가 없죠. 식물한테요. 너무 강한 충격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온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침 8시 49분에 보게 되면은 실내 온도가 12.5도이고요. 이슬점 온도는 12.3도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슬이 생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제 시간을 보게 되면 10시 53분에 도착하게 되면요. 21.5도가 되고 이슬점은 19.6도가 돼요. 그러면은 시간당 온도 속도가 5도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 부족분은 온도가 10도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수분 부족분은 2.6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3, 4에 못 미치고 있어요. 2.6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증산을 하는데 아마 어떤 구역에서 증산을 못할 것이고 어떤 구역에서 증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구역에서는 아마 이슬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병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아까 다른 온실을 앞에 먼저 설명했던 온실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이 온실도 마찬가지로 보다 일찍 환기를 시켜서 습도를 좀 낮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온도의 상승 곡선도 좀 더 천천히 온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온실인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2월 13일 날 9시 49분에 14.7도이고 이슬점도 14.7도. 이거 100% 온실 전체가 결로 생긴 온실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아까 했던 온실이에요. 넘어갈게요. 여기 온실을 보게는 13.5도이고요. 13.6도이고 13.5도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바로 이제 오전에 8시 53분 9시경에 이슬이 강하게 맺혔던 온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23.9도이고 21.2도이죠. 상대집수는 83.4%. 여기 언제예요?
2월 14일이지. 12시 정도죠. 그럼 비교적 여기는 상대적으로 아까 다른 온실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여기도 보면은 아까 그 다른 온실에 비해서는요 상당히 양호하게 천천히 온실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급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야기는 그래도 이 온실은요 아까 다른 온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온실이에요. 왜냐면 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온실들이 칩고 6m짜리 첨단 온실들이 아니라 칩고 뭐 3m 내외의 온실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은 규모 온실들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큰 온실에 비해서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래도 이 온실 같은 경우는 다른 온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온실이다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은요. 환경 데이터를 제가 이제 엑셀로 뽑아서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나?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볼게요. 이 온실에서 곰팡이병이 매우 심했던 온실이고 세력이 약해졌던 온실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9시 10분 정도에 14, 15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9시 정도에 15도 정도, 14, 15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15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쭉 올라가서 9시 4, 50분 약 30분 만에 어때요? 온도가 6도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한테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장님 지금 환기를 보니까 9시 40분에 시켰는데 환기를 좀 더 내려가서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환기를 좀 더 시켜서 온도를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요 같은 데이터인데요. 같은 동작 데이터인데 3월 1일이에요. 아까 9시 10분에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15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40분에 15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9시 20분 정도에 20도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뭔지요? 30분 만에 역시 5도가 올라갔죠. 그럼 이거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장님들 오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8시 3, 40분에 환기를 좀 더 시켜서 온도가 좀 더 천천히 올라가게 해야 돼요. 그럼 아까 2월 12일에 비해서 어때요? 30분이 빨라졌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온도가 급상승하는 구역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추가적인 우리가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가 좋은 복합 환경 제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컴퓨터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요 이런 데이터를 좀 뽑아보면서 내 온실에서 환기를 언제 최초로 시켜야 될지 아니면 환기를 좀 더 시켜야 될지를 분석을 해야겠다. 그럼 다음 데이터를 볼게요.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같은 경우는 8시 20분이죠. 아까 얘보다 얼마 빨라졌어요? 역시 15분 정도 빨라졌죠. 언제요? 얘는 8시 10분 상태에서 15도 17도를 유지하다 15도 19도를 15도 16도를 유지하다가 역시 30분 만에 무려 5도 6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간당 10도 정도가 올라가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작물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장님 같은 경우도 환기를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도 자꾸 곰팡이병이 오느냐 세력이 약해지냐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이분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들어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시간당 4도가 아니에요. 시간당 8도죠.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온실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말에 찍은 사진인데 보게 되면 12월 중순 정도, 12월 24일 정도 크리스마스 전인데요. 이 온실을 보게 되면은 전문이병으로 굉장히 곰팡이병으로 굉장히 피해를 심하게 받은 온실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볼게요. 측면의 커튼이 열려 있죠. 아침 10시에. 외부 온도는 5도, 10도, 5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측면의 커튼이 열려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천창도 열려 있고 측면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내부 온도 같은 경우는 아마 18도 정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내부 온도가 18도인데 외부 온도가 5도라는 얘기는 온도 편차가 13도가 나죠. 그러면은 안에 이 커튼을 열었을 경우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10도나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18도 온기와 10도의 공기가 만나면 뭐가 생겨요? 물이 생기죠. 물이 생기면 바로 여기에 결로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 바닥을 멀칭을 안 했죠.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바닥에서 물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온실내 습도를 쓸데없이 높인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높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많기 때문에 작은 온도 차이도 더 심하게 결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 전문이 그래서 여기서 또 이파리를 보게 되면은 12월 중하순인데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인데 이파리가 너무 많아요. 이파리가 많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증단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여기도 뭘 해야 돼요? 측면의 커튼을
열지 말고요. 온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닥에 멀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잎을 따준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전문잎병이나 곰팡이병이 오는 걸 막아줄 수가 있겠죠. 여기다 전문잎병 약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도움은 좀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전문잎병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젖빛 곰팡이병도 굉장히 심하게 올 거예요. 내가 약을 뿌린 거와 무관하게. 뭐 약을 뿌리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들을 내가 뭘 해야 돼요? 측창의 커튼을 여는 속도, 시간을 변경시키고요. 바닥에 멀칭을 하고 우리가 재배 방법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저격 같은 걸 통해서 공기 중 야간 습도를 떨어뜨리는 노력들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 보면은 요게 지금 창을 볼게요. 창이 열려 있고, 창이 어떻게 열려 있어요? 근데 측면 커튼 닫혀 있죠. 측면 커튼 왜 닫혀 있을까요? 외부 온도가 10도 아니면 5도 이하이기 때문에 측면 커튼 열지 말아라. 천창이 이만큼 열렸다니까 내부 온도가 이미 21도가 육박하고 있어요. 18도에 여는데 아마 이렇게 개폐 각도로 봐서 뭐 40, 30도 이상 열렸거든요. 이 얘기는 아마 3도 이상 올라갔다. 이거 21, 2도가 됐어요. 온실 내부 온도는. 근데 바깥은 10도 이하죠. 만약에 커튼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커튼 쪽의 벽면과 온실 내부의 온도 편차에서 측면에 결로가 생길 것이고, 측면에 역병, 잿빛 곰팡이, 잎곰팡이, 전문잎병 같은 모든 곰팡이병이 올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 그럼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측면의 커튼을 열지 않죠. 외부의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이온실 같은 경우는 바닥에 멀칭하는 것들이 오래돼서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습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농장주는 현재 쓰고 남은 비닐 갖다 바닥에 깔아버렸어요. 왜? 곰팡이병을 막기 위해서 지하에서 딱 흙에서 올라가는 습을 막아줘서 야간 습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바닥에 바로 비닐을 깔아서 습을 못 올라오게 막아놓은 상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 동작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지상부가 시들고 그래서 이제 시들었다 펴졌다를 반복하게 회복됐다를 반복하게 되면 잎이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뿌리가 썩었고 병이 왔어요. 그래서 왜 병이 왔을까를 봤는데 제가 의심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근 시트였거든요. 차근 시트를 봤더니 일반적인 차근 시트는 달라. 그리고 물이 그래서 잘 빠지나 봤더니 물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라다가 제가 비이커에다가 놓은 다음에 비닐을, 그러니까 그 차근 시트를 조금 쭈글쭈글하게 만들었더니요, 물이 안 빠지고 고이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고이니까 어떻게 해요? 근권의 뿌리가 썩고, 근권의 뿌리가 썩으니까 병이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차근 시트, 우리가 뭐냐면 뭐예요? 여기도 지금 시드름병이 왔어. 그 시드름병이 온 것이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건가요? 우리가 시드름병인지 아는 거하고 생산성을 올리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왜 시드름병이 왔는지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이 분석을 통해서 뭐 했다? 바로 여기서 뿌리가 썩은 걸 발견했고요. 뿌리가 왜 썩었나를 봤더니 바닥에 물이 왜 고였는지를 찾았어요. 물이 고였기 때문에 잘못된 차근 시트에서 물이 고였고, 물이 고여서 뿌리가 썩었고, 뿌리가 썩었으니까 식물체가 시드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현상을 알아. 증상이 무엇인가? 시들었다. 시들었는데 왜 시들었을까? 봤더니 뿌리가 썩었고 시들병이 왔어. 그러면 왜 이거 왔을까?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물이 고였기 때문이야. 왜 물이 고였어? 차근 시트 때문에 고였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차근 시트를 해답이 나왔죠. 내년에는 다음 작기 때 차근 시트를 걷어내고 다른 차근 시트를 사용해야지만, 물이 고이지 않는 차근 시트를 사용해야지만 뿌리에 병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뿌리 발생하지 않아야 식물체가 시들지 않겠죠. 이것들이요. 지금 요 같은 옷이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분 같은 뿌리를 보게 되니까 뿌리 발달이 안 되고 뿌리가 좀 썩어 있길래 지하 근권의 수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물을 주지 않았고 지하부도 건조하대요.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표면은 건조한데 땅을 파서 안쪽을 봤더니 이렇게 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하수의 영향을 받아서 지하 근권이 더 높아진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물을 준 거랑 상관이 없죠. 물을 안 줬어도 근권에서 물이 많다고 하면은 지하수가 올라와서 물이 많다고 하면 더 수분이 많은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토경 같은 경우 토경 재배에서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하수의 영향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다. 지하수는 비가 오면 바다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경 재배는 근권의 수분을 그래도 내가 지하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근권의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수경재배고, 이어 보다시피 토경재배는 지하수의 영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내가 이 농장주가 물을 준 거와 상관없이 그 지하부의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바로 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습해가 발생하고. 이온실에서는 이제 새로 이제 창업농무신인데요. 이번에서도 보게 되면은 곰팡이병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왜 왔을까? 또 온실을 제가 구조를 봤더니 이제 우리가 전문이병이 발생한 거는 우리가 전문이병이 알아요. 전문이병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 뭐예요? 초보죠. 그 전문이병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농약방 가면 이게 보고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곰팡이에 의한 전문이병이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럼 여기까지 알아도 우리가 초급 수준 넘어가고요. 네, 중급 뭐예요? 이제 중급 고급이 되게 되면 얘가 왜 발생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얘는 결로가 생기면 발생하고 결로는 온도편차가 생기면 심하게 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온실에서 결로가 온도편차가 어떻게 발생했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커튼이 있거든요. 커튼이 있는데 요 통로 쪽엔 커튼이 없어요. 그리고 커튼을 수직으로 내리거든요.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기역자로 꺾기 때문에 이 통로와 요 재배 공간은 병이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침에 지금 보여요? 창고 공기가 이렇게 아래 떨어져서 여기도 고여 있죠. 근데 이 커튼, 측면 커튼을 이거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가 만나니까 물이 생기죠. 그러니까 곰팡이병이 대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그래갖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컨설팅을 해드렸냐면은 위에 비닐로 요 커튼과 이쪽 벽 사이에 비닐을 해서 공중에 그 지붕에 있는 공기가 찬 공기가 통로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것만 갖고도 전문이병 발생이 상당히 줄었더라. 왜 줄었어요? 온 실내의 온도 편차를 줄임으로써 결로가 적게 생기거나 안 생기고 그럼으로써 곰팡이병이 덜 걸리거나 안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게 전문이병이야. 그럼 전문이병 적용약제를 뿌려야 돼. 그럼 약제만 뿌렸으면 방지가 됐을까요? 물론 안 뿌린 것보다는 낫겠지만 결론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는 거죠. 계속 약만 뿌리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방지할 방법이 없어요. 제대로 방지할 수가 없어요. 수량창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구조적인 개선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구조 개선을 통해서 만약에 1년에 한 1,000만 원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조적 개선을 하는데 한 1억이 들어가. 근데 구조적 개선을 했을 때 이 내구 수명이 5년이야. 그러면은 손해죠. 왜 손해요? 내가 구조적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더 벌었는데 얘가 구조한 게 1억 들어갔고 내구 수명이 5년이면은 뭐예요? 은행 이자 빼도 1년에 2천만 원씩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 개선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득과 손해를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득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시설, 좋은 장비를 갖춘다는 건 굉장히 좋다. 근데 그게 반드시 내가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것들, 추가적으로 내가 줄어드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장비 설치함으로써 생각되는 그 비용이 상쇄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들은.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장소 필요 하나 위에다 덮었거든요. 전체 비용 재료비는 몇십만 원에 불과했을 때고요. 30, 40만 원. 그리고 인건비는 뭐 외국인이 일하는 분을 썼으니까 뭐 사실상 재료이긴 하지만 만약에 사람을 사서 한다고 해도 한 3, 4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씌우는데 한 60만 원 내외면 충분히 했을 거예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60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토마토로 따졌을 때 한 40상자에서 50상자 더 따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 다음에 지금 식물이 이렇게 억제됐어요. 이렇게 억제됐는데 왜 억제됐는지를 봤을까 보면은 이제 억제됐으면은 이 억제된 것이 왜 억제됐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바이러스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약해를 보는데요. 바이러스와 약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전체적으로 봤으면은 바이러스일까요? 약해일까요? 약해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약을 동시에 다 뿌렸을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병이기 때문에 얘가 한 번에 오잖아요. 점진적으로 한 구역에 발생해서 점진적으로 번져나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그라들었다고 하면은 특히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이런 농약 피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농약 등록된 약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트리아졸 같은 약제 같은 경우는 관주를 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도 이런 심한 약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헥사코나졸이라는 약제에 의한 이런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꽃이 떨어졌어요. 꽃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꽃이 왜 죽었을까 했는데 봤더니 잿빛곰팡이 발생했어요. 근데 잿빛곰팡이는 죽은 조직만 발생하거든요. 왜 발생했을까 봤더니 볼게요. 역병과 잿빛곰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기 위에 보이죠? 그 건치식 파이프가 멈춘 자리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화방이 떨어져요. 그 화방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화방에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화방에 물이 충분히 묻었고 찬물이 묻었으니까 조직이 좀 죽었을 테고요. 역병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실 물도 많고 온도도 적당하고, 그렇다고 하면 역병이 발생하고 역병이 발생 자리에 잿빛곰팡이가 발생한 거죠. 그럼 우리 대책이 뭐예요? 역병균약, 잿빛곰팡이약 뿌리면 효과가 있나요? 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해야 될 게 이 건치식 파이프의 위치를 꽃이 제일 중요한 꽃자리가 아니라 이 통로로 옮겨준다고 하면은 잿빛곰팡이의 피해를 막아줄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약을 뿌리는 게 중에요, 구조적인 개선하는 게 필요하죠. 이 파이프의 위치를 바꾸는 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내가 잿빛곰팡이와 역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치만 바꿈으로써. 뭘 통해서? 내가 이 온실에서 왜 병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이것들 내가 분석 못하면은. 근데 역병이나 잿빛곰팡이만 알면은 뭐예요? 약만 뿌리겠죠. 근데 병이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알았을 때 뭐가 나요? 해결 방안이 나왔죠. 여기서 뭐 했어요? 잿빛곰팡이와 역병이 발생했다. 그건 알았다. 그러면은 이것이 파이프에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파이프에서 물이 꽃으로 떨어지지 않게만 하면 되겠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파이프의 위치를 변경해야겠다, 옮겨야겠다 하면 됐죠.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혼자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가 목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열과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도 저온에서 올 수도 있고요, 고온에서 올 수도 있고요, 결로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하나하나 발견할 거예요. 결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과일이 쪼개지는, 우리가 그 과일이 쪼개지는 열과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토마토나 오이나 딸기 발생을 했어요. 근데 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저온이냐 고온이냐 아니면 수분이 너무 많아서냐를 분석을 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이것도 보게 되면은 잎에 물이, 과일에 물이 묻으면은 제가 결로 피해를 얘기했었죠. 계속 아까 분석을 할 때 결로가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결로가 나오면은 이렇게 과일의 품질이 떨어져요. 거칠거칠해지고 색깔도 이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로가 병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일의 품질에도,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오이나 딸기의 과일의 품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결로가 생겼다는 얘기는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오이에 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과일의 품질도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도 알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결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요. 그 다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총체벌레인 TSW가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 발생했을까요? 지금 이 TSW 증상을 우리 알았어요. 아, TSW네요. 그렇게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러스니까 총체벌레 약을 뿌리세요 할 수도 있겠죠. 뽑아내고 총체벌레 약을 뿌릴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찾아야 돼요. 토마토에 왜 왔을까 봤더니 꽃 주변에, 이 토마토밭 주변에 고추밭이 있어. 고추밭에 갔더니 총체벌레가 있어. 그럼 내가 온실 내에서 방제를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30m 떨어진 지역에 있는 딸 고추에서 총체벌레가 내 온실로 또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병이 발생하겠죠. 그럼 내가 내 온실에 감염증을 주게 하지만 뭘 해야 돼? 해충 같은 경우는 주변 온실이라든가 주변에 심어진 것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것만 중요한 건, 내 것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올 수도 있다. 주변에는 온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 잡초에서도 올 수도 있고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으려고 했던 상추나 토마토나 고추에서 내 온실로 날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내 온실 주변에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그리고 예찰을 해야 되겠죠. 내 주변에 옆집 할머니가 고추를 심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총체벌레가 보여. 그러면은 할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내가 총체벌레 약을 고추에다 뿌려주던가, 아니면 할머니 총체벌레 약보다 고추
보다 총체벌레 값이 더 들어가니 고추 좀 뽑아내면 안 될까요? 내가 나중에 고추 사다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들이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겠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건 좀 재밌는 사례인데요. 원래 토마토에서는 오이가 그 모자이크 딘딘물이 오지 않아요. 원래는 그 가지과 중에서 특히 토마토는 오지 않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왔어요. 그걸 왜 왔을까? 그래서 CMV라는 바이러스 증상이 발생했는데 얘는 오이에 그러니까 진딧물이 옮긴 바이러스거든요. 그랬더니 바깥쪽에 매실나무가 있어요. 매실나무는 진딧물이 많거든요. 이 매실나무에서 이 온실 안으로 들어와서 온실 안에 있는 작물에다가 바로 CMV라는 바이러스를 전파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대형 우리가 비싼 온실을 운영하고 비싼 작물을 키우는 사람 주변에서는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매실 몇 개 따먹겠다고 자두 몇 개 따먹겠다고 그런 과수나무를 심게 되면은 내 온실내 벌레가 유입됨으로써 해충이 유입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의 피해가 증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온실 주변은 제초도 충분히 깨끗하게 해서 벌레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내 주변으로 온실 주변으로 벌레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주변에 내 온실 주변에는 과일나무를 심어서 전부 없애버려요. 과일나무를 제거함으로써 내 온실로 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겠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 온실만 방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충 같은 경우는 주변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 생리장애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나와요. 근데 마그네슘 결핍이 보통 이게 이제 실제로 마그네슘 결핍도 있지만요. 지하부가 습하고 광이 부족할 때는 그로스 모틀 스팟이라고 해서 마그네슘 증상과 유사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진단을 하고 마그네슘을 땅에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안 되죠. 오히려 여기 보시면 지하부가 습하면 더 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비료를 더 줌으로써 오히려 더 그로스 모틀 증상을 더 심하게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단순히 책에서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증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하지만 바로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컨텐츠 탈의 중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가스 장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스마트팜을 하고 있고 수경재배를 하기 때문에 가스장애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난방을 할 때 연통이 깨져버리면은 가스가 온실 안으로 유입하게 되잖아요. 이런 가스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저희가 특히 그 중에서도 녹스라고 있는 아질산 가스에서 토마토나 오이나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산 가스 피해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토마토나 이런 데 보면은 유력점 증상이라고 있어요. 보면은 이 점 증상들이 발생하는데 얘하고요 똑같죠. 근데 얘는 제피곰팡이고요. 얘는 총체벌레 피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알 수가 없죠. 그럼 뭘 보호할까요? 총체벌레하고 제피곰팡이는 환경이 달라요. 총체벌레는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발생을 해요. 제피곰팡이는 습하고 저온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2, 3, 4월 달에 제피곰팡이 2, 3, 4월 달에 이런 증상이 발생했어요. 밤에 습해요, 건조해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습하죠. 그렇기 때문에 총체벌레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피곰팡이 살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2, 3, 4, 5월 달에 이런 증상이 4월 달까지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거의 제피곰팡이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총체벌레 피해라고 하면은 꽃을 찾아가서 꽃을 막 털어보면은 이 정도 피해를 주려고 하면 어때요? 총체벌레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 상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책에서 봤을 때 봤더니 얘가 총체벌레 피해래. 아닐 수도 있죠. 얘가 유력점이래.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약제를 사용해요. 방제 방법 다르거든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골드스팟이라고 해서 이제 영양이 과다할 때는 이렇게 해서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도 골드스팟도요 이유가 되게 많아요. 이것들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유를 찾은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털티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뭐 배액고가 잘못 설치돼서 풋마르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액고를 잘못 설치하면은 우리 수경재배할 때 배액고가 잘못 설치되면 어때요? 근권의 함수량이 높아지죠. 근권의 함수량이 높아지면은 뿌리가 썩게 되고요. 뿌리가 썩게 되면은 병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풋마르병 발생 같은 경우도 수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제로 이런 데다가 아무리 새로 심어도 소용없어요. 소독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배의 꿀을 잘못 뚫어서 병이 왔기 때문에 배의 꿀을 잘 뚫어줘야 다시 병이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화방에서 입이 나온 증상들, 뭐 여러 생리 증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pH 같은 경우도 철결핍도 볼게요. 철결핍도 종류가 많은데 철결핍은 철결핍이에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pH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pH가 철결핍으로 판정됐는데 정상이었어요. 근데 정상이었는데 왜 왔을까요? 배양의 pH는 5.8이고 정상이었는데 배진의 pH가 7.2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과다한 영양생자로 가는 pH, 근권의 pH가 올라가거든요. pH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pH가 올라감으로써 철을 흡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진의 pH를 내리기 위해서 사수염 대신 십수염으로 교체를 하고 비료를 갖다가요. EDT에서 EDT HA처리라고 해서 액상 처리하고 있어요. 액상 처리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요. 액상 처리로 바꿔주게 되면은 pH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액상 처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pH를 교정하기 위해서 아모니아 TTS의 공급을 늘려줘서 줄여준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철결핍인데 아까 얘는 pH 문제가 아니라 물이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pH가 높은 게 아니라 물이 안 빠지면은 뿌리가 약해져갖고 물을 잘 양을 흡수 못하거든요. 그때 특히 철분 흡수가 잘 못해요. 뿌리가 안 좋으면. 그러면은 뿌리가 안 좋아서 우리가 철분 결핍이 난것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같으면 안 되죠. pH가 높아서 그런 거하고 다른 상황이죠.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우리가 일단은 물이 잘 빠지게 바닥에 구멍을 좀 배의 꿀을 크게 뚫어주고 그럼으로써 이런 철결핍 배디스크를 떨어뜨려 줌으로써 식물체 뿌리가 철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뿌리파리 더 이제 오는데 시드름병이나 이런 병이 왔어요. 근데 이런 시드름병이 벌레에서 올 수도 있어요. 작은 뿌리파리라는 이런 파리가 있는데요. 얘는 펑거스 거넛이라고 해서 곰팡이 빨다구라는 파리가 있어요. 요 놈은 곰팡이나 세균을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뭐가 묻어 있겠어요? 곰팡이나 세균이 묻어 있죠. 요 놈들이 식물체의 뿌리를 가하게 되면은 그 뿌리에 세균과 곰팡이를 접종함으로써 뿌리에 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뿌리 지하부 습도가 높아서 그래요? 아니죠. 작은 뿌리파리의 밀도가 높아짐으로써 뿌리에 병이 온 거기 때문에 얘는 근권에 할 필요가 없죠. 얘는 뭐 잡아줘야 돼요? 작은 뿌리파리를 잡아줘야 다음 작기에 뿌리에 시드름병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드름병이랑 같은 시드름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벌레가 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하나의 조건을 볼 수가 없다. 시드름병이라고 와서 시드름병을 진단하면 안 된다는 거. 증상은 시드름병이지만 왜 왔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과일이 작은 것들 보게 되면 과일이 작은 것도 안 좋죠. 그래서 왜 작았을까? 했더니 잎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시드름병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보게 되면 세력이 강화되면은 여기 이상주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부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식물체의 증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물을 식물체가 잘 흡수하고 있는데 물을 증상하지 못하면은 이런 기공 같은 게 부풀어 오름으로써 이런 부종들이 발생하게 돼요.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기도 하고 광합성을 잘 못하게 되는데 이 부종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권의 힘은 강한데 공기 중 습도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광이 없어서 증상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잎으로 가서 잎을 찢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광도 좋고 다 좋은데 뭐에다 잎에다가 농약을 뿌렸어요. 기름이 많은 농약을 뿌렸어요. 근데 그 기름이 기공을 막아버려요. 기공을 막아버리면은 특히 파라핀 오일이라든가 이런 오일 종 계통이 있거든요. 이걸 뿌리게 되면은 기공을 막아버리고 기공을 막았는데 식물이 물을 잘 흡수해. 그러면은 물을 증발을 못함으로써 기공에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하고 이걸 우리가 부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르죠. 아까 전에 공기 중 습도가 높고 광이 없어도 오는 그리고 근권의 습도가 높아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근권의 습도를 떨어뜨려주고 EC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난방을 통해서 잎에서 증산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이 문제 해결되죠. 근데 오일이 기름이 잎을 막아서 증산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을 내가 온도를 높여주잖아요.
부종이 더 심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권의 함수량을 떨어뜨려서 흉물 자체가 물을 흡수하는 것을 적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들을요. 그 다음에 차광을 더해져갖고 물을 증탈 못하게 막아줘야 돼.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내가 공기 중습도가 높고 광이 약해서 그럴 때는 물도 줄여주고 난방도 해줘서 증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근권에 저기 오일에 의해서 기공이 막혀서 그럴 경우는 거꾸로 차광도 시켜주고 차공을 시켜서 증산량을 못하게 눌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증상인데 대책은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바로 부종의 대책이거든요. 어깨 녹수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어깨가 파랗게 해서 안 있거든요.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쩌면은 방광에 노출되면은요,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어깨가 라이코펜 합성이 저해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파랗게 변해버리거든요. 익지가 않아요, 이것들이. 반면에 요게 이슬이 맺혀도 그래요. 이슬이 맺히게 되면, 차가운 이슬이 맺히면요, 차가운 이슬에 의해서 라이코펜 합성이 저해되고, 라이코펜 합성이 저해되면은 과일이 익지 않고 파랗거나 노란 형태로 유지가 된다,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서 착색 불량화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결로에 의해서, 찬물에 의해서 그 과일이 익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보면은 호여,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생장점 있게 노랗게 변하고 잎이 굴곡이 되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물이 이제 습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보니까 이 배액구를 잘못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배액구를 뚫음으로써 해결을 했죠, 이것들요. 그러니까 잎이 노랗고 굴곡이 발생하니까 뭐 어디 가면 영양제 풀이라고 하고 뭐 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근권의 함수율이 높아서, 내가 증산량에 비해서 근권의 함수율이 높아서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배액구만 뚫어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위에다가 물 뿌려주면 자꾸 어떤 장사꾼들이 가서 영양제 풀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래 배액구에 배액이 잘못 뚫려서 근권의 함수율이 높은 상태에서 잎에다가 물 뿌리면요, 영양제 물 뿌리잖아요. 그러면 더 심해져요. 아예 뿌리가 다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죠. 잘못된 지식으로 한 농장을 망쳐버리면요, 농장도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되게 알려져서 농장주가 망하면은 진짜 한 집안이 박살날 수도 있거든요. 가족 파괴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컬턴이 목표의식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근권의 병을 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목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권의 이시가 높을수록 우리가 근권의 병은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표의식이라고 하면은 보면은 200W, 400W일 때는 어때요? 약광기죠. 겨울철에 약광기인데 근권의 이시가 6에서 8 엄청 높죠. 강광기 때는 4, 5 정도 나와요. 3, 4, 5 나오죠. 4, 5 정도 나오죠. 이것도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근권의 이시가 낮을 때 뿌리에 병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근권의 이시가 높으면 오히려 병이 덜 발생해요. 그리고 광량이 적을수록 뿌리에 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근권의 이시를 높게 관리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근권의 이시를 적정하게 광량에 따라 관리해 주는 것만 갖고도 뿌리에서 시드름병이나 품마름병이 오는 것을 상당히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우리가 근권 환경을 제어할 수 있죠. 뭘로?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내가 근권의 이시를 제어함으로써 뿌리에 병이 나오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요. 뿌리의 함수량을 조절함으로써 뭘 할 수 있어요? 뿌리가 썩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적극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병을 막을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까지 수업 끝이고, 오늘 한 내용들은 바로 이제 녹화해 놓을 테니까요. 수업을 잘 듣도록 하십시오.